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오일신하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2015년의 시작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시진 않으셨는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재테크 1번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남영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화요일 이 시간 재테크 1번지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올 겨울은 작년 겨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겨울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요. 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욱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을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정 사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올 초부터 금연 계획을 좀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연초부터 저도 금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한 가지의 담배도 피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금단 현상으로 좀 고기를 많이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담배값보다 최근에는 고기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청자분 제가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지금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 잘 계획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 소장님 담배 금연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그때 어떤 이슈에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최선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시고 그 금융상품을 잘 유지하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시청자분들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방송 중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재테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상욱 소장님께서 오래간만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실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정 소장님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례가 있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영식 소장님 결혼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네, 벌써 19년이 지났는데요. 참 세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세요? 제가 방송 중에 돌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19년 전에 사모님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네, 그거 물론입니다. 제 와이프도 20%를 보고 있을 테니까. 네. 19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그때와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드려야겠죠. 한 채 주저없이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 또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삶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니까 아마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사랑하는 부부 중심의 삶에서 자녀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자연스럽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재무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해 준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남 소장님께서도 현재 지금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 아이가 올해로 이제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 학자금이
저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저희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 재무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는지 그 실제 사례를 그대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소장님의 실제 사례라고 하니까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전적으로 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이게 뭐 100% 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사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녀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을 준비해주고 있구나라고 이 정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녀가 임신이 되었을 때부터 바로 금융상품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저 또한 3년 전,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을 각 보험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면서 좀 설레이게 보냈던 기억이 또 새롭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건 납입 기간과 보험의 기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의 보험료 정도를 좀 책정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아이가 생기게 되면 부모의 입장으로 너무 기쁜 마음에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 대비해서 너무 초과가 되는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태아보험을 수십만 원씩 가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향후에 문제가 돼서 해약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선 그 기쁨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정의 재무적인 상황을 먼저 좀 따지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 가능하시면 태아보험은 임신 22주에서 24주 안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이유는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특약이라든지 중요 단목을 이 시기 안에만 가입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 산모의 당뇨 검사라든지 태아의 기형아 검사 등을 좀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보험의 가입이 제한이 되니까 이 부분 또한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아보험을 보통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여아인 경우에는 향후에 태아 등재 시 보험료를 좀 절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로 산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할인된 금액을 받기 위해선 이 금액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향후에 태어나는 아이가 남아가 아닌 여아인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 설계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보험료를 조정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에 우리 정 소장님의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이 현장에서 저는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단돈 5만 원이라도 좀 저축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후에 써야 할 자금들을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물론 따박따박 넣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당장 2, 3년 후에 써야 하는 자금을 교육자금을 보험사에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유지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기간에 써야 할 그런 각각의 금융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 소장님의 자녀를 위해서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받았던 용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용돈은 아마 설날 때 받았던 세뱃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받았던 세뱃돈은 항상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 수중으로 갔었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녀들이 받는 이 용돈은요, 따로 보관을 해주는 유동성 자금을 만들어주는 계좌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자녀 이름으로 CMA 계좌를 좀 먼저 만들어 줬는데요. 이 CM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녀가 받은 이런 비정기적인 용돈을 잘 보관하는 계좌로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은행의 정기 적금부터 아니면 적립펀드 혹은 보험사의 장기 저축보험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저축을 해주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장님의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경우 첫째 아이가 2013년 1월 2일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건 증권사의 CMA 계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 이름으로 각 2개의 적립펀드에 매달 5만 원 정도씩 꼬박꼬박 지금까지 납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납입 횟수가 뭐 23회에서 24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약간 안 된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익률이 물론 이제 중요 지표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2년이 안 된 시점 평균 수익률로 보면 한 7, 8% 정도가 되어 있는 점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을 언제 쓸 거냐면 10년 미만에 쓸 자금과 10년 이후에 써야 할 자금으로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년 미만에 쓰셔야 될 자금은 적립펀드로 좀 준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략 8% 정도의 수익은 굉장히 뭐 훌륭한 수익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납입 금액이 훨씬 더 좀 초과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선생님 역시 좀 잘 보셨는데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자녀들의 용돈, 제가 CMA에 보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CMA에 보관하고 있는 그 용돈들을 당장에 쓸 계획이 없으시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시 뉴스나 8시 뉴스를 볼 때 국내 뭐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셨을 때 내가 가입한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녀 명의 펀드에 추가 납입을 해주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기에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참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준비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또 기간이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도 꼭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점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재무적 상황이 힘들더라도 소중한 자녀분들의 그 저축을 해주시고 싶은 마음, 뭐 부모로서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무리하게 설정을 해주시기보다는 적은 금액을 설정하시고 추가 납입 제도를 좀 활용하셔서 납입의 유연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아들의 명의도 딱 최초 10만 원의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10만 원을 추가 납입해주는 형태로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그 소장님이나 제가 그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들은 그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납입의 유연성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액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유지를 못해서 해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그만큼 다 원금 손실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설정하시고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면서 보험사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또한 추가 납입에 대한 퍼센테이지 또한 보험 회사별, 상품별로 최소 0%에서 많게는 5.5%까지 차등적으로 차감을 하니까요. 가입하시기 전에 이런 수수료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정상우 소장님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우리 정 소장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797-8100번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그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그런 솔루션과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옆에 있는 남영식 소장님께서 실제 상담 사례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시작 전부터 살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소개해 주실지 남영식 소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상담 사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전형적인 그 부부의 상담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 두 명이 있는 그 맞벌이 가정의 상담 사례입니다. 재무 상담을 신청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새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좀 확인해 주세요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효율적인 저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그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급여 생활자들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인데 자녀들 학자금과 그다음에 부부의 노후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분들의 자산과 부채를 보면 자산은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 살고 계시고 금융자산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셔서 합계 2억 1,0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신용대출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1억 6천만 원,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대략 한 2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셨던 그 아까 봤던 그 새는 돈이 제일 많았다라고 봤을 때 근로소득은 월 한 5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 내용에서 보면 용돈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계시고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27만 원 나고 계시고요. 적금 50만 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50만 원이 정기 적금 형태가 아니라 자유 적립식으로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으로 한 7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셔서 총 지출은 한 547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분 신랑이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정기 소득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와이프랑 합쳐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적지 않은 돈을 비정기 소득으로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을 그냥 저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비정기 지출로 그냥 다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셨던 새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좀 싶었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부가 사용하는 돈이 꽤나 많아 보입니다. 용돈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네. 연 비정기 수입원도 뭐 족족 다 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강조를 하시고 이 부부한테 어떤 숙제를 좀 내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이분들 뭐 지난 시간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이분들 그 실제로 용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를 이번 상담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표를 좀 정확하게 한번 작성을 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부부가 이렇게 많이 지출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부끼리 쓰는 돈들을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평균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용카드로 지출 관리를 하다 보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판단하기란 정확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부끼리 재무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지출이 너무 초과가 된다면 줄여보시는 것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가정의 재무 별점을 매겨주셨는데요. 몇 점 정도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제가 드린 별점은 3개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60점 정도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한 40점 정도 주고 싶었으나 네. 이번 상담을 통해서 개선의 그 여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러셨군요. 3개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분들 문제점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계획적인 그 지출에 따르는 그 과소비, 방금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저축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의 재무적 이슈에 대한 대책까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또 한 7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후에 그 현금 흐름표를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용돈이 지금 200만 원이었었는데 이 용돈을 140만 원 각각 한 좀 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줄이기를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저축도 그냥 자유로운 저축을 하고 계셨었는데 정기 저축 형태로 133만 원을 제안을 드렸었고요. 보장성 보험도 70만 원에서 한 50만 원으로 한 불효불급한 20만 원 정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게 되면 자유적금 형태로 50만 원을 하셨던 부분을 정기 적금으로 100만 원 말씀을 드렸고, 보장성 보험 70만 원에서 보장성 보험 5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30만 원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 정기 그 효율적인 저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로 이렇게 돈을 다 일정하게 해놓으면 새롭게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0만 원 정도의 예비 자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비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비정기 소득을 월 50만 원씩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서 12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에서 23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으로 크게 저축 가능 금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었던 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50만 원에서 무려 230만 원 정도의 저축 금액으로 이렇게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현금 흐름표 작성을 통해서 월 지출 금액을 좀 조정하시라고 반면에 말씀을 드렸고, 비정기 소득을 월 소득에 포함을 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새는 돈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부의 은퇴자금 보완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장성 보험은 중복 보험을 정리하고 통합 형태의 실비 보험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정기 수입원을 월 소득 포함해서 저축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셨고, 아까 그 실제 포트폴리오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부부한테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지출 관리가 안 된 분들을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 지출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줄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주셨고, 어떤 식으로 좀 지금 관리를 해주고 계신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첫 번째 문제가 그 새는 돈을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그쵸. 네네, 그 생활비 통장을 좀 분리하고 용돈 통장도 좀 분리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100만 원씩의 용돈을 이렇게 소비를 하고 계셨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대략 한 30만 원 정도씩, 뭐 처음에는 좀 쉽지는 않을 테지만 아이들 크는 문제, 그리고 본인들 노후 자금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셔서 기꺼이 그 30만 원씩 좀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과 용돈 통장을 좀 활용하라고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좀 부부끼리 재무적인 대화를 좀 반드시 좀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수많은 부부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제 앞에서 우시기도 하시고 싸우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되게 사이좋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이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해서 이 돈 얘기를 하면 좀 싸운다라고 해서 부부끼리 돈 얘기를 좀 잘 안 하다 보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가정처럼
우리가 쓰는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금액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체크를 하실 때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우리 가정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나가는지, 혹 부채가 있다면 부채가 얼마가 있고 자산이 있다면 자산이 있는 돈들을 한번 어렵게 말고 메모지에 정리 정도만 해보셔도 부부끼리 좀 재무적인 대화를 좀 유도리 있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좀 반드시 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재테크 유머니 시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번에도 그 여러 가지 사례로 잘 설명해 주신 남영식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 재테크 1번지의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테크의 모든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적 고민을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나의 재무적 상태를 진단받고 싶으시거나 특정 가입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시청자의 전화를 받아서 직접 상담을 연결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전화는 옆에 계신 남영식 소장님께서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30대 초반이고 강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5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수중에 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이번 기회에 좀 저축도 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도 좀 점검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직장을 5년 정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모은 돈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소득은 한 월 3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동안 좀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그거 상환하고 집에 또 부채가 있어서 도와드리느라고 정작 저를 위해서 모은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모으신 자금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모아둔 돈이 약 400만 원 정도 있고요. 매월 생활비로 한 15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로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서 현재 매달 가능한 저축 금액은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미혼일 경우에 합리적인 그 저축 규모는 소득의 대략 한 50% 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까지 나름 잘 해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모아져 있어야 할 그런 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부모님께 도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나름의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본인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그 지출이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출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좀 더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출을 줄이시면 저축 여력이 좀 늘어날 테니까는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이 대략 한 뭐 4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별히 사용할 그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돈인가요? 아니요, 따로 사용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400만 원을 비상 예비 자금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고정적으로 매월 한 150만 원 이상의 그 어떤 저축 계획을 세우고
매달 그 저축을 하시다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그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매월 고정 저축이 좀 힘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는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비상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축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이미 한 40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 자금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돌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여름 휴가비 뭐 또는 그 중간에 꼭 어떤 사고 싶은 물건들이 생기거나 하면 이 400만 원이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돈들은 그 상여금이나 기타 그 급여 외 비정기 소득들로 그 채워 놓으시면 항상 400만 원 정도를 예비 자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그 저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초기에 저축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중요할 테니까는요. 저축 비율을 한 80%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한 20% 내외 정도로 해서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좀 빨리 시작하는 셈이 될 테고요. 뭐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혼자인데 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요. 네, 그럼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보험료는 소득대지 4 내지 10% 선으로 납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뭐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미혼이시니까 보장성 보험료로는 한 10만 원 정도 내외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입하고 계신 그 보험 상품과 보험료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I 종신보험 30만 원 정도 되고요. 실비가 8만 원, 저축보험이 한 2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보험 증권을 제가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종신보험의 경우는 그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언젠간 한번 준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 미혼이시니까 본인이 사망을 해도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고 계신 CI 종신보험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계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CI 보험이면서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CI 보험은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사망보험금 받기보다 더 어려운 보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 여력을 높이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인터넷도 뒤져보고 공부를 조금 해보니 제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는 뭐 정말 비효율적인 상품이니까 빨리 좀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듯 하고요. 나머지 보장의 경우에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실손 보험에 암을 포함한 2대 질병 성인병 진단 자금을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보험료를 좀 10만 원 정도로 맞추실 수 있을 테니까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30만 원 가량 정도 줄이면서 보장 내용도 큰 변동이 없게 되니까 시청자분께는 훨씬 더 유리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혼 계획이 아직 없는데요. 연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저한테 맞고 효율적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축보험을 한 뭐 20만 원 정도 가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저축보험을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연금으로 변경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CI 종신보험을 종리를 하시면 남는 돈 한 30만 원 정도가 될 테니까 그중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연금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많이 도움 됐고요. 감사드리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다 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지금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내용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방금 남영식 소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 CI 보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들 가입되어 있는 그 증권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 증권상에 CI라는 말이 있거나 혹은 3대 성인병 진단비 앞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보험은 이번 기회에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암에 걸린다라든지 이대 뭐 성인병이 걸렸을 때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좀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회에 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놓고 지금 와이프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다 보니까 네. 대출 이자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쵸. 예, 이번 기회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문의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그 주택의 그 전세가가 너무 많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죠. 뭐 지금 매매가의 한 70, 80%도 넘어가고 있는 참이니까 이참에 대출을 네. 받아서 집을 구입하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저축만 해서 400만 원 기준으로 약 9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그 서울의 한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요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구입을 하신다라는 건 좋은 생각인데요. 그 전에 현명하게 좀 몇 가지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거부터 좀 확인해야 되나요? 네, 우선 그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건 대출 금액은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적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최근 담보대출의 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3월에는 1%대 담보대출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다가 다 갚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 점 또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장기 대출이라면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할 겁니다. 네. 변경된 세법에 의하면 기존 이자 상한액 그 1,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는 1,800만 원까지 이자 상한액이 공제가 되고 있죠. 이 또한 그 몇 가지 충족에 대한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출의 기간은 15년이 이상이 돼야 하고요. 고정금리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이 점 또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개 같은 건 제가 몰랐었는데요. 또 네네네. 이런 거 말고 다른 유의사항은 또 없나요? 그 다음으로 좀 따져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상환 방식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그 총 이자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출 방식은 크게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 상환의 방식이 있고요.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그 이자를 함께 상환을 하는 분할 상환 방식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지금 당장은 이자만 부담해서 큰 부담은 없지만 만기 때 원금까지 한꺼번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가장 많이 지급을 해야 하는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금 균등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의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좀 분할적으로 함께 갚아 나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그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의 방법이니까요. 대출을 받을 때도 내가 총 내야 하는 이자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은행 가서 음. 대출 받고 열심히 갚으면 되겠다 생각만 네네. 했는데 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분이 네. 지금 구입하려는 게 마트에서 뭐 흔히 살 수 있는 1, 2만 원짜리의 물건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수억 원대의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 점 말고도 많은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계속 많아지는데요. 네. 또 질문하면 또 계속 알려주실 것 같아서요. 네네네. 또 외에 또 다른 거 체크할 사항이 또 있나요? 네, 제가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으로 네. 좀 따져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배우자분과 함께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상환 계획에 따른 대출의 만기를 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의 상환 기간은 3년부터 30년까지 저의 이제 그 뭐 대출 상환에 대한 그 목적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정의 현금 흐름에 따라서 이걸 짧게 할지 아니면 최대한 길게 늘릴 건지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총 이자 상환액이 가장 적은 원금, 균등 상환의 계획을 세웠다면 매월 발생되는 소득에서 그 상환액 금액을 제외하고 가정에 이제 나가야 되는 기타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비상 예비 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또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환액이 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네. 월 상환에 된 금액들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 또한 따져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네. 혼자 따져보지 마시고 실제 가정의 그 재무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계시는 배우자분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결정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좀 한 가지 간단한 팁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네. 금융사별로 대출의 이율이 굉장히 차등하게 다릅니다. 근데 사실상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네. 보통 그 고객분들이 어디에서 대출을 받냐면 본인이 그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는데요.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요. 좀 각 금융사별로 요즘에는 보험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좀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네. 은행권보다 대출 금리를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여러 기간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 또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 같은 조건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낮은 대출을 제시하는 금융회사를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일이 그 은행권들을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이런 뭐 금융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대출 그 모집인이 있습니다. 이 모집인 네.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은 그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대출 모집인들이 유사행위를 통해서 뭐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그 불법 사항들을 많이 좀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출 모집인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이를 통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니까 그렇게는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 중에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혹시 네네. 자막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의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혹시 네. 검색창에 대출 모집인 포털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리고 밑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출 모집인들이 정확하게 각 금리를 비교해 주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내용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외에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집, 좋은 조건으로 좀 잘 얻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남영식 소장님과 함께 준비한 오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어떠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내역들 기대해 주시고요. 혹 오늘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시청자 게시판이나 02-797-810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서 남영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